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최고의 미래학자가 30년 연구 경력을 모두 뒤로하고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를 미친 교수라며 조롱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낱 작은 동양의 나라에 속아 넘어간 늙은 학자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발표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연구 발표 이후 세계 최고의 대학 교수들까지 앞다투어 한국을 연구하겠다며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하버드 미래사회학과 로버트 에반스 교수입니다. 30년 동안 기술 발전이 인간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죠. 그동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강연을 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자문도 맡았습니다. 아침부터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반스 교수님, 지금 바로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긴급 회의입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이 미래 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래 문명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한국은 기술적 발전을 이뤘지만 서구 문명을 넘어설 순 없어요. 학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연구팀이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야. 갑자기 정윤경 박사라는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이 발언했어요. 에반스 교수님, 한국은 이미 미래 사회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박사,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학문적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미래 문명은 서구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어요. 정윤경 박사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와서 보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학과장이 말했죠. 로버트, 우리가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연구비를 마련했네. 당신이 한국에 가서 직접 조사해봤으면 해. 이 논쟁은 빠르게 학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학술지에 하버드 석학 vs 한국 연구진 형태의 기사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학과의 압력과 학계의 관심 속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출국 전날 제 오랜 동료 데이비드 밀러 교수가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정말 가는 거야?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한국은 기술적 모방에 불과해. 그들의 성공은 서구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라고. 알아, 데이비드. 하지만 직접 가서 반박 증거를 모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짐을 싸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미래사회학에 대한 내 견해가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가보자.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주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눈앞의 광경은 제 피로를 순식간에 잊게 만들었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 같았죠. 에반스 교수님, 잘 오셨어요. 여행은 어떠셨나요? 정윤경 박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놀라웠어요. 입국 절차가 너무 빨랐습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여권 확인, 입국 신고, 세관 통과까지 모든 것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정말 효율적이네요. 하지만 이건 단지 공항일 뿐이잖아요. 기술적 편리함은 인정하지만 이걸 미래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기엔. 정윤경 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스마트폰 하나로 목적지, 결제, 최적 경로까지 모두 처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은 제가 알던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와이파이는 기본이었죠. 여기서 사람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정윤경 박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해요. 쇼핑, 은행, 공과금 납부, 의료 예약, 교통, 심지어 정부 서비스까지요.
그때 제 옆에 앉은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80대로 보이는 노인분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번역 앱을 통해 저와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이처럼 한국에서는 노인분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오후에는 한국의 대학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서울대학교의 인공지능 연구센터였죠. 연구원들이 협업하는 방식이 서구와 달랐습니다. 수평적이고 유기적이었어요. 계층 구조가 거의 없었고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집단 지성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어요. 개인의 천재성보다 집단의 지혜를 중시하죠. 저녁에는 한국의 일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는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첫날부터 받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미래 문명의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한국을 이해해야 한다고 정윤경 박사가 강조했죠. 한국의 과거가 현재의 놀라운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미래 문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차고 분주했어요. 정윤경 박사와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웅장한 경복궁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읽는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미래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로울 거예요. 경복궁으로 들어섰어요. 고풍스러운 한국 전통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건물들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비례와 배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궁궐은 1395년에 지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19세기에 재건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전쟁과 침략으로 수차례 문화유산을 잃었지만 놀라운 복원력으로 그것을 되살려냈죠. 다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조선 왕조실록에 대한 특별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500년 동안 한 왕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 문서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죠. 이 실록들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영역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기록들이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되어 전쟁 중에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일종의 분산형 데이터 시스템의 원형이었어요. 현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유사한 개념이 500년 전에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몽골 침략,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어요. 각 위기 상황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응 방식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보세요. 그는 열세한 상황에서 지형과 조류를 활용해 혁신적인 전술을 개발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북선이라는 첨단 무기를 만들어냈고요. 우리는 한국 전쟁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1950년대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현재 서울의 모습을 담은 컬러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한국은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였어요.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문명의 재건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 하천은 한때 복개되어 고가도로로 변했다가 2000년대 초반 다시 복원된 곳이었어요. 이곳도 한국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예요.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을 희생시켰다가 더 높은 차원에서 자연과 도시를 조화시킨 사례죠. 청계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위기와 극복, 그리고 혁신의 연속이었죠. 어쩌면 한국의 방식이 서구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은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일 텐데요. 정윤경 박사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하셨군요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까지 자료 정리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일정을 살펴보는데 정윤경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교수님, 오늘 일정이 꽤 빡빡해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라고 답장하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였어요. KTX를 타고 가는 중에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의 최신 연구들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반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정윤경 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군가가 119에 전화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 후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윤경 박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고혈압성 발작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난 거죠? 여긴 어디고요? 대전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119가 7분 만에 도착해서 바로 이송했어요. 7분이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렸을 텐데요.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원 전문의입니다. 영어로 진료해도 괜찮을까요?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제 미국 의료 기록까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의 미국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혈압약 용량을 조금 조정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 주세요. 그 후 나이 지긋한 남성 의사가 들어왔어요. 박민호 과장입니다. 검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그가 제 질병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까지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달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교수님과 같은 경우 이런 약물 조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병원 시스템 자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검사와 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에 퇴원할 때 병원비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정도 치료를 받고 이렇게 저렴하다니. 미국이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수천 달러는 냈을 겁니다. 정 박사,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네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케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정윤경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셨군요. 한국이 왜 미래 문명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의료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살펴보면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건강이 회복된 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병원 경험 이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 병원과 의료 연구소들이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죠. 이메일함을 확인하니 새로운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버드 동료들과 국제 언론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로버트,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나돌고 있어. 제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인 데이비드 밀러 교수의 메시지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아직 어떤 연구 결과도 발표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정 박사, 저에 관한 뉴스가 나고 있나 봐요.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정윤경 박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누군가 교수님의 병원 경험을 기사화했네요. 그날 삼성 서울병원의 AI 진단 시스템을 살펴봤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영상 판독에서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AI를 의사의 대체제가 아닌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의사는 더 많은 시간을 환자와의 소통에 쓸 수 있게 되죠.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는데 하버드 미래사회연구소 학과장의 화상 회의 요청이 왔어요. 로버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네의 한국 찬양 발언 때문에 학과가 혼란스러워졌어. 데이비드 밀러 교수는 자네의 연구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네.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사 중일 뿐이에요. 학과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데이비드가 자네의 연구에 대응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야. 서구 문명의 우월성과 동아시아 모델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연구실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보니 데이비드의 초안이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훑어보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서구 모델의 모방으로 폄하하고 데이터를 왜곡해서 한국 시스템의 단점만 부각시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의료 데이터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어요. 데이비드는 한국의 의료 접근성 지표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동료가 한국에 대한 반박 논문을 준비 중인데 데이터가 명백히 조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윤경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서구 학계에서는 종종 아시아 국가들의 성취를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목격하셨으니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데이비드가 인용한 여러 데이터 소스들을 확인해 보니 원본과 다르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데이비드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는 몇몇 기업 로비스트들과 연락하며 한국의 성공 모델이 미국에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학문적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공개 세미나를 열어 데이비드의 조작을 폭로하고 한국에서의 제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학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텐데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당해야죠. 제가 연구자로서 평생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한국의 성취를 인정할 때가 왔어요. 그날 오후 한국의 AI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연구자로서의 결의를 다졌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미래 문명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서구 학계의 편견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데이비드의 학문적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맞닥뜨릴 저항과 비난을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 AI 안내 로봇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반스 교수님과 정윤경 박사님. 오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로봇은 놀랍게도 제 얼굴을 인식해 이름까지 정확히 불렀습니다. 우리는 로봇의 안내를 따라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어요. 연구소장인 김정훈 박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연구자였어요. 에반스 교수님, 당신의 저서 미래 사회와 기술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집단 지성에 관한 장은 우리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집단 지성이 서구식 개인주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창의성도 존중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AI 기술로 연결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넓은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열린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AI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초연결 집단 지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각 연구원의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분석돼요. 시연을 보여주겠다며 김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한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AI가 즉시 분석하여 관련 데이터와 다른 연구원들의 유사 아이디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놀랍군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우리는 그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개인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가중치를 두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또한 모든 연구원이 고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한 연구원이 김 박사에게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았어요. 남부 지역에 홍수 위험이 발생했대요. 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긴급 상황실로 이동했어요.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AI가 제안한 댐 수위 조절 방안과 비상 대피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현장의 담당자들에게 전송되었고 그들의 피드백이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와 계획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어요. 예상대로 상황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집단 지성의 실현입니다. 어떤 개인도 이 모든 변수를 통합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해 가능해지죠. 정 박사,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집단 지성을 실현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미래형 사회 구조는 분명 서구 문명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그것은 인류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모든 연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윤경 박사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발견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었어요. 데이비드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증거도 철저히 준비했죠. 정 박사 하버드로 돌아가면 큰 논쟁이 될 겁니다. 준비됐어요. 교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모방을 넘어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비행기 안에서도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제 경력과 명성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버드에 도착하자마자 학과장에게 연락했어요. 학과장님, 공개 세미나를 열고 싶습니다. 한국 연구 결과와 함께 심각한 학술적 문제를 제기할 일이 있어요. 세미나는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소문이 퍼져 학계 전체가 들썩였어요. 데이비드는 제게 직접 연락을 피했지만 다른 동료들을 통해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버트가 한국에 현혹되어 객관성을 잃었다. 아시아 모델을 과대평가하는 오류에 빠졌다 같은 발언들이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세미나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강당은 하버드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연구자들,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데이비드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의료, 교육, AI 시스템, 집단 지성 구현 사례들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관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학문적 진실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크린에 데이비드의 논문 초안을 띄우고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며 조작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그의 이메일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이며 특정 이해관계자들과의 결탁 증거도 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데이비드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진실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서구 중심적 관점이 얼마나 깊게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세미나 후 학과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데이비드는 학문적 부정행위 조사 대상이 되었고 저는 한국 연구 결과를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로버트,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네.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테지만 필요한 변화였어. 며칠 뒤 주요 학술지들이 제 연구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석학, 서구 중심주의에 도전하다, 아시아 모델의 재평가. 한국 사례 연구와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학계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조사 결과 그의 이전 연구들에서도 데이터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수직에서 사임했죠. 정윤경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 박사, 우리가 해냈어요.
서구 학계의 기존 패러다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교수님, 진실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데이비드 교수의 데이터 조작 사건이 학계를 뒤흔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연구 논문 한국 모델 미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판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에반스 교수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교수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탠포드 AI 연구소에서 한국의 집단 지성 시스템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매일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버드의 한국학 연구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고 학교 측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정윤경 박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초빙했어요. 정 박사, 이제 한국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릴 시간입니다. 함께 일해주시겠어요? 그녀는 기쁘게 수락했고 우리는 글로벌 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구자들도 참여했어요.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시각으로 미래 문명을 연구하는 팀이었죠. 유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에반스 교수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자문단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의 사례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저를 명예자문관으로 임명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회의적인 태도가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년 후 우리 연구센터는 미래 문명 인덱스라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어요. 기존의 GDP나 행복 지수와는 다른 사회의 지속 가능성, 집단 지성 활용도, 위기 대응 능력, 기술 마이너스 인간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였습니다. 이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위기 대응 능력과 집단 지성 활용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한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료 시스템 개혁안이 제출되었고 한국식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의 요소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집단 협업을 강조하는 커리큘럼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00명과 함께였습니다. 글로벌 미래 문명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거든요.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연설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이 미래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모델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극복의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발전시켜온 집단 지성, 기술과 인간의 조화, 효율성과 인간다움의 균형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불평등, 기술 변화의 시대에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한국이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는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구와 동양의 이분법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문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정윤경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반스 교수님 기억하세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지라고 하셨잖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